인듀어런스. 어니스트 셰클턴의 위대한 실패. 일부. 영웅시대. 선장 프랭크 워슬리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남극의 한겨울인 7월, 기나긴 극지의 밤이 계속되고 있었다. 기온은 영하 34도였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오직 사방으로 펼쳐진 아득한 얼음뿐이었다. 사람들은 말을 멈추고 맹렬한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얼음이 울부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워슬리와 다른 두 사람은 그 섬뜩한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작은 배도 얼음 소리에 놀라 온몸을 떨며 삐걱거리고 있었다. 아득히 먼 곳에서 시작된 수백만 톤의 얼음 압력이 배를 향해 밀려올 때면 배의 구석구석이 긴장으로 인해 뻣뻣하게 굳는 듯 했다. 한 사람이 말을 꺼냈다. 거의 끝이 온 것 같군. 배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거야. 선장,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아.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단 며칠이 될 수도 있어. 1915년 그 말을 한 사람은 당시 가장 유명한 극지 탐험가들 중 한 명인 어니스트 셰클턴 경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부대장인 프랭크 와일드였다. 그들이 타고 온 인듀어런스 호는 남위 74도인 남극 웨들해의 얼어붙은 바다 한가운데 갇혀 있었다. 셰클턴의 애초 계획은 멋지고 대담한 것이었다. 탐험사의 마지막을 찬란하게 장식할 전대미문의 위협, 남극 대륙 횡단. 그의 탐험대를 태운 인듀어런스 호는 1914년 12월에 남극권의 관문인 사우스 조지아 섬의 포경기지를 출발한 이후 1600km 이상을 항해하며 엄청난 얼음 장애물을 헤쳐왔다. 그러나 목적지를 겨우 150km 앞둔 상태에서 그들은 항해를 중단해야 했다. 표류하는 부빙들이 강한 북동풍에 떠밀려 남극의 빙붕으로 모여들었고 인듀어런스 호가 그 틈새에 갇혀버린 것이다. 배를 가둔 부빙구는 때마침 급강하한 기온으로 인해 단단하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웨들해의 무자비한 조류가 얼음에 갇힌 인듀어런스 호를 육지에서 더욱 먼 곳으로 몰고 갔다. 셰클턴은 이미 남극을 2번이나 탐험하고 돌아온 국민적 영웅이었다. 한 번은 남극점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함으로써 탐험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남다른 업적과 쏟아지는 찬사에도 불구하고 남극점을 향한 그의 도전은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1914년에 셰클턴이 다시 남극으로 향했을 때 그가 2번이나 시도했던 남극점 정복의 영예는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한 뒤였다. 대신 그는 새로운 탐험 목표를 세웠다. 서남극의 웨들해 연안에 상륙한 다음 남극점을 경유하여 동남극의 로스해 연안까지 행군하는 남극 대륙 횡단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탐험가이자 조직가로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셰클턴은 몰랐을 것이다. 자신이 또 한 번의 좌절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그는 몰랐을 것이다. 그것이 성공보다 더 위대한 실패가 되리라는 것을. 훗날 세상으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실패한 인듀어런스 탐험이었다. 아일랜드 태생인 셰클턴은 의사를 아버지로 둔 안락한 중산층에 속했다. 영국의 공립학교를 거쳐 16세의 나이로
브리티시 머천트 네이비에 들어간 그는 스콧의 남극 탐험에 자원하기 전까지 상선대의 고급 선원으로 일했다. 낭만적이고 야망이 강했던 그에게 극지 탐험은 더없이 매력적인 삶의 탈출구였다. 첫 탐험에서 돌아온 뒤 몇 차례의 사업 실패를 겪은 셰클턴은 결국 목표를 다시 남극으로 바꾸고 탐험 자금 확보에 나섰다. 그리하여 1907년 8월에 님로드 호를 이끌고 남극의 로스해로 갔다. 로이즈 고제 기지에서 겨울을 보낸 그가 탐험대원 3명과 조랑말 4마리를 데리고 남극점으로 떠난 것은 1908년 10월 29일이었다. 12월 초의 탐험대는 남극 종단 산맥의 들머리인 거대한 빙하 입구에 도착했다. 후원자의 이름을 따서 비어드모어라 이름 붙인 그 빙하는 산맥 너머 남극 고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통스러운 관문이었다. 이미 조랑말 3마리가 대원들의 식량으로 바뀐 뒤였고 3일 뒤에는 마지막 한 마리가 크레바스에 떨어져 죽었다. 설맹과 배고픔, 동상과 싸우며 비어드모어를 건넌 셰클턴은 남극점을 약 150km 앞둔 남위 88도 23분 지점에서 결국 더 이상의 전진을 포기했다. 바닥난 식량과 대원들의 체력 저하로 인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 그들은 모든 장비를 버리고 필사적으로 36시간을 행군한 뒤에야 간신히 살아서 귀환할 수 있었다. 스콧의 기록을 약 600km 앞지른 셰클턴은 이랴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으며 기사자귀를 얻는 영광까지 누렸다. 하지만 탐험으로 인한 빚이 워낙 많았던 탓에 3번째 도전의 기회를 좀처럼 얻을 수 없었다. 스콧의 비극적인 죽음이 알려진 지 불과 1년 만에 감행된 인듀어런스호의 탐험은 모든 영국인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셰클턴이 탐험 계획서에 적은 바와 같이 그의 목표는 상당한 호소력이 있었다. 감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 탐험은 마지막 남극 탐험이라 할 수 있다. 남극점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탐험이 될 것이며 북극과 남극 정복 경쟁에서 패배한 영국에게 이번 탐험의 성공은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제 가장 위대하고 인상적인 남극 대륙 횡단 탐험만이 남아있다. 셰클턴은 극지 탐험용 배를 만들어 온 노르웨이의 유명한 조선소에서 300톤 규모의 목조 범선 북극성호를 구입했다. 80cm 두께의 참나무와 노르웨이 전나무로 만든 44m 길이의 튼튼한 배였다. 남극 바다에 얼음을 헤치고 항해하기에 안성맞춤인 그 배의 이름을 셰클턴은 인듀어런스로 정했다. 집안의 가훈에서 따온 것이었다. 영국 언론들은 셰클턴의 탐험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1914년 8월 1일 런던에서 인듀어런스호가 출발할 때 다른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의 탐험은 세상의 관심에서 지워져 버렸다. 독일이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면서 유럽 전역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던 것이다. 영국 영해를 채 벗어나기도 전인 8월 4일에 총동원령이 내려졌고 셰클턴의 탐험은 자칫 시작도 하기 전에 중단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의 걱정을 씻어주는 짤막한 전보가 해군성에서 날아왔다. 계속 진행하시오. 당시 해군성 장관으로 있던 윈스턴 처칠 역시 당국은 탐험이 계속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전보를 셰클턴에게 별도로 보냈다. 8월 8일 인듀어런스호는 영국을 떠나 대서양 남쪽으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탐험가로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다름 아닌 그의 낙천성이었다. 만일 그가 냉정하지 못했거나 욕심이 더 많았다면 지난 2번째 탐험에서 남극점 최초 정복의 주인공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랬다면 그와 그의 대원들은 스콧 일행과 마찬가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다. 당시 셰클턴이 후퇴하기로 결정한 것은 실로 용기 있는 행동이었으며 그의 특징인 낙천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또다시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다. 셰클턴은 부활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로 널리 인정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을 보였다. 그와 함께 남이 88도까지 갔다가 후퇴한 3명 중 하나인 프랭크 와일드는 셰클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한 사건을 일기에 적은 적이 있다. 1909년 1월 31일 밤에 비상식량과 조랑말 고기로 부실한 식사를 하고 난 다음 셰클턴은 자기 몫의 비스킷 4개 가운데 1개를 와일드에게 주며 강제로 먹였다고 한다. 이 순간에 이런 행동이 얼마나 자상하고 호의적인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와일드는 다음 문장에 줄까지 쳐가며 적었다.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수천 파운드의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비스킷이었다. 인듀어런스호가 남극을 향해 출발할 때 와일드는 탐험대 부대장을 맡았다. 와일드는 당시 셰클턴이 보여준 행동을 잊지 못했고 그의 충성심은 횡단 탐험의 소중한 자산이었음이 나중에 입증되었다. 처절한 시련을 겪은 인듀어런스호의 대원들에게 유일한 축복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셰클턴의 부하였다는 점이다. 탐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이 생존 드라마에서 셰클턴은 자신의 대원들과 늘 함께했다. (2부) 남극을 향해 인듀어런스호는 마데이라 제도와 몬테비데오를 거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다. 69마리의 썰매견을 싣고 마지막 기항지인 사우스 조지아 섬을 향해 출발한 것은 10월 26일. 이런 종류의 탐험이 대개 그렇듯이 인듀어런스호에도 일반 선원, 고급 선원, 예술가, 과학자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웨들해는 배가 항해하기에 나쁜 조건을 고루 갖춘 특이한 곳이다. 이곳에서 형성된 얼음들은 넓은 바다로 흘러나가지 않고 해류를 따라 끊임없이 표류한다. 남극 대륙, 파머 반도, 사우스 샌드위치 군도 등 3개의 육지가 바다를 에워싼 채 얼음의 이동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 위를 떠돌던 얼음들은 결국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해류에 떠밀려 바다 서쪽 파머 반도의 허리로 바짝 밀려가게 된다. 인듀어런스호의 상륙 예정지는 웨들해 동쪽의 바셀만이었다. 하지만 배가 웨들해의 강한 해류에 휩쓸린다면 그들은 얼음과 더불어 서쪽의 파머 반도로 가게 될 것이다. 자칫하면 얼음에 둘러싸여 빠져나오지도 못한 채 엉뚱한 곳에서 발이 묶일지도 모른다. 그건 항해에 나선 셰클턴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1월 10일, 남위 72도 지점에 이르자 중요한 이정표인 코우츠랜드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바셀만까지는 불과 일주일 거리였다. 횡단팀에 속한 대원들이 본격적으로 탐험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1월 13일, 육지가 멀지 않은 얕은 바다에서 배가 부빙들의 틈새에 갇혔다. 트인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한동안 애를 쓰던 셰클턴은 결국 배를 멈추고 물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다음 날인 14일까지도 배는 여전히 정지 상태였지만 기온은 영하 4도로 사우스 조지아를 떠난 이후 가장 높게 올라갔다. 1월 15일, 훈훈한 바람이 불면서 부빙들 사이로 드디어 물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대원들은 서둘러 돛을 올리고 남쪽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자정 무렵엔 거대한 빙하의 돌출부에 의해 형성된 작은 만에 이르렀다. 인듀어런스 호는 밤새 이 빙하의 앞부분을 따라 이동했으며 새벽녘엔 크레바스가 심한 또 다른 빙하에 도착했다. 높이가 100m나 되는 절벽이 있는 거대한 빙하였다. 오전 8시 30분, 커다란 부빙과 엄청나게 큰 빙산이 좌우를 가로막으면서 인듀어런스 호의 항해가 상륙 직전에 중단되어 버릴 위기에 처했다. 밤이 되자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세상을 으스러뜨릴 듯 맹렬하게 불어오기 시작했다. 18일 아침이 되자 바람이 약간 잦아들었다. 인듀어런스 호는 돛을 올리고 빙하 아래로 열린 긴 물길을 따라 천천히 나아갔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다시 거대한 부빙들이 앞을 가로막기 시작했다. 간신히 그 틈새를 헤치고 넓은 바다로 나왔지만 불과 30-40km 앞에 더 크고 넓은 부빙군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루하더라도 물길이 다시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밤사이에 얼음이 배 주변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것이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부빙들이 강풍으로 인해 한데 얼어붙으면서 주위가 온통 얼음 벌판으로 변해버렸고 망대 꼭대기에서 둘러봐도 바닷물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제 바셀만은 채 하루도 걸리지 않는 곳에 있었지만 배는 단 1m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1월 24일 밤, 얼음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면서 배의 직각으로 물길이 열렸다. 그러나 그 길이는 겨우 100m에 불과했다. 돛을 올리고 전속력으로 질주했지만 두터운 얼음을 뚫고 나가기엔 역부족이었다. 대원들이 직접 얼음 위로 내려가서 칼과 쇠 지렛대로 얼음을 잘라내며 물길을 만들려 했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다. 얼음에 갇혔다.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 여전히 단단함. 길이 열릴 징후가 전혀 없음. 물길이 다시 막혔음. 3주 동안 대원들의 일기는 온통 이런 내용들로 채워졌다. 얼어붙은 부빙군을 바람이 쪼개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도 더 이상은 남아있지 않았다. 얼음에 갇힌 인듀어런스 호는 웨들해의 해류에 밀려 부빙군과 함께 표류했다. 쉐클턴이 그토록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기어이 현실로 닥치고 말았던 것이다. 배는 육지에서 점점 더 멀어졌다. 그리고 겨울은 점점 더 다가왔다. 남극의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과학자와 선원들은 남극 탐험을 함께할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남극의 겨울을 함께 보낼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2월 24일, 쉐클턴은 항해 중단을 명령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얼음에 붙박힌 인듀어런스 호는 더 이상 배의 길을 포기한 채 대원들의 월동 기지가 되었다. 이제 좋건 싫건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야 했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쉐클턴의 심정은 참담했다. 그는 이번 탐험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40이 넘은 나이, 그리고 전쟁 중인 유럽. 이번에 실패하면 남극 탐험에 나설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게 분명했다. 봄이 되어 얼음이 녹으면 탐험을 재개할 수도 있겠지만 쉐클턴은 날이 갈수록 그것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초조하고 미칠 것만 같았다. 의사로 참가한 알렉산더 맥클린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그러나 쉐클턴은 진정으로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혀 화를 내지 않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얼음 위에서 겨울을 보내야 한다고 짤막하게 말했을 뿐이었다. 그는 절대 비관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겨울을 준비했다.
조타수인 허버트 허드슨은 가장 가까운 송신기지가 있는 포클랜드로부터 무선 신호를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당시의 무선 기술은 그런 기적을 허락하지 않았다. 탐험대는 육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3부) 침몰. 영하 22도. 맹렬한 눈보라와 함께 3월이 시작되었다. 한참 만에 날씨가 개자. 이번엔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바람 소리가 사방을 가득 메웠다. 부빙이 반사하는 빛 때문에 대원들은 한밤중에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봄이 되어 얼음이 녹으려면 10월까지 약 7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단조롭고 지루한 생활이 하루하루 이어졌다. 남극 겨울의 으스스한 고요와 기나긴 어둠이 주는 독특한 심리적 영향을 쉐클턴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대원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쾌적한 숙소를 만드는 것이었다. 쉐클턴은 맥니쉬를 시켜서 갑판 사이에 있는 창고를 선실로 개조했다. 3월 11일에 새로운 숙소로 거처를 옮긴 대원들은 그곳을 리치라고 불렀다. 대략 가로 세로 1.8m, 1.5m 크기의 작은 선실마다 2명이 들어갔으며 각각의 방에는 빌라봉, 앵커리지, 세일러스 레스트와 같은 다양한 이름들이 붙었다. 리치는 따뜻했으며 아늑하고 편안했다. 하지만 크린, 와일드, 마튼, 워슬리는 리치보다 훨씬 추운 일반 선원용 선실에 머물렀다. 쉐클턴 역시 선장실에 그대로 남았는데 그곳은 인듀어런스 호에서 가장 추운 곳이었다. 개들 역시 배 주변에 얼음으로 만든 도글루로 숙소를 옮겼다. 대원들은 개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가끔 물개를 잡기도 했으며 얼음 너머 저편으로 하이킹을 가기도 했다. 하지만 3월 말이 되자 밤이 낮보다 훨씬 길어지기 시작했고 4월 중순부터는 하루의 대부분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보내야 했다. 5월 1일, 태양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앞으로 4개월 동안은 해를 전혀 볼 수 없을 것이다. 대원들의 바깥 활동이 중단되면서 온갖 종류의 오락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놀이를 하나 만들 때면 리치 전체가 온통 시끌벅적하게 변하곤 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남극의 겨울밤은 대원들로 하여금 이 거친 세계로 모험을 떠난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얼어붙은 바다 위로 떠오른 달은 동화처럼 신비로웠고 밤하늘의 완벽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은 상상할 수 없으리만치 밝은 빛을 내뿜었다. 가끔은 수평선 위로 숨막히게 아름다운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했다. 대원들의 일기를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매일매일 지루하게 되풀이되는 일상이 스트레스를 주긴 했지만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마찰이나 불안은 없었다. 서로 관심 분야가 다르고 대원 대부분의 개성이 뚜렷하며 생활 방식도 달랐지만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라고 오들리는 일기에 적었다. 인듀어런스 호의 이 같은 평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쉐클턴이 대원을 뽑았던 방식을 보면 그런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제임스가 면접 장소에 나타났을 때 이 위대한 탐험가는 탐험 경력이나 과학 지식 따위는 전혀 묻지 않고 느닷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고 물어 상대를 당혹스럽게 했다. 가루소처럼 노래를 잘 불러야 한다는 뜻은 아니요. 쉐클턴이 말했다. 다른 대원들과 함께 마구 소리를 지를 수는 있겠죠? 이 질문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음이 훗날 증명되었다. 쉐클턴이 원했던 건 화려한 경력의 이력서가 아니라 마음 자세였던 것이다. 쉐클턴은 규율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지만 모든 일은 그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졌다.
대원들은 그의 말이 명령이어서라기보다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했다. 그는 늘 공정했으며 의복을 비롯한 모든 물품을 선발대나 고급 대원들보다 일반 대원들에게 먼저 분배했다. 일반 대원의 물품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다. 라고 워슬리는 일기에 적었다. 말썽을 피우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다루었다. 갑판장 존 빈센트는 대원들 중에서 가장 크고 힘이 셌으며 으스대기를 좋아하는 트롤 어부였다. 어느 날 대원 한 명이 쉐클턴에게 갑판장의 부당한 행동을 지적했다. 쉐클턴은 즉시 빈센트를 불렀고 부들부들 떨면서 쉐클턴의 방을 나온 빈센트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쉐클턴은 이런 일에 절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 1년 중 가장 어두운 6월이 시작되었다. 정오 무렵에 짧은 희미함과 밤중의 달빛을 제외하면 빛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맑았던 얼음 사이의 물도 밤사이에 15cm 정도의 두꺼운 얼음이 되었다. 완벽한 고요와 어둠이 이어지던 6월 9일, 엄청난 압력이 터져나왔다.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서로 부딪히며 으르렁거렸고 멀리서 대포를 쏘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간 몇몇 대원들은 무게만 해도 각기 수톤이나 되는 거대한 얼음들이 서로 포개진 채 4, 5m 높이로 쌓여가는 것을 목격했다. 굉음은 6월 12일까지 계속되었지만 날씨가 좋지 못해 더 이상의 조사 작업은 불가능했다. 6월 12일, 무시무시한 강풍이 불어닥치며 이튿날까지 심한 눈보라가 이어졌다. 주변의 얼음들이 가하는 압력으로 인해 배가 심하게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와일드와 워슬리가 쉐클턴의 방을 찾았다. 워슬리는 이때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마치 살인을 당하는 사람이 공포에 질려 외치는 소리처럼. 일시적으로 바람이 잠잠해지는 순간 세 사람은 얼음이 뾰족한 이빨로 배의 옆구리를 갉아대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쉐클턴은 몇 개월 동안 혼자서 생각했던 것을 입 밖으로 꺼내야 했다. 배가 견딜 수 없을 거야, 선장. 작은 선실안을 왔다 갔다 하던 그가 걸음을 멈추었다.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아.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단 며칠이 될 수도 있어. 워슬리는 아득한 절망감을 느꼈다. 언젠가 이 배를 정말로 버려야 하는 사태가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는 어쩌면 쉐클턴보다도 훨씬 더 낙천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쉐클턴은 조만간 다가올 사태를 이미 알고 있었고 와일드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회의를 끝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다. 8월 26일 밤에 다시 압력이 밀려왔다. 며칠 동안은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았지만 9월 2일이 되면서 배가 심하게 기우뚱거리기 시작했다. 9월 2일 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을 경험했다. 베이크웰은 당시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다.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배가 공중으로 점프했다가 다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기관실에 철판이 휘었고 문짝이 뒤틀렸으며 갑판보는 잔뜩 부풀어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배가 다시 똑바로 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맥니쉬는 이렇게 적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압력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맥니쉬는 심하게 손상된 조타실을 서둘러 수리했다. 쉐클턴의 계산에 의하면 인듀어런스 호는 지금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40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가장 가까운 문명 지역에서는 900km 이상 떨어져 있었다. 9월에는 더 이상의 위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멀리서는 항상 굉음이 들렸고 배 주변의 얼음도 계속 조금씩 움직였다. 대원들은 부빙 위에서 개를 훈련시키고 물개를 잡았으며 때로는 편을 갈라 축구 시합을 하기도 했다. 9월 20일엔 지금까지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심한 압력이 밀려와 인듀어런스 호를 돛대에서 용골까지 마구 뒤흔들었지만 1시간이 지나자 다시 잠잠해졌다. 10월 10일 기온이 영하 2도까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얼음이 질퍽하게 녹았다. 대원들은 리치에 있던 짐을 꾸리기 시작했고 13일엔 예전 숙소로 복귀했다. 다음날 밤에는 배 밑에 얼음이 깨지면서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듀어런스 호가 물 위에 떴다.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에 밀린 인듀어런스 호는 좁은 물길을 따라 약 100m가량을 움직였지만 이내 얼음이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부빙이 아직 단단하지 않은 상태였던 며칠 동안 쉐클턴은 돛을 올리고 배를 얼음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 몇 차례나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10월 16일 아침엔 배가 다시 부빙 사이에 끼면서 왼쪽으로 30도 가까이 기울어져 버렸다. 계집과 개, 썰매 등이 모두 갑판을 가로질러 한쪽으로 쓸려가는 바람에 주위가 온통 난장판으로 변했다. 배가 균형을 되찾은 건 압력이 잦아들기 시작한 저녁 9시 무렵이었다. 굉음이 며칠간 계속되었고 배도 계속 흔들렸다. 하지만 이제 대원들은 이런 상황에 충분히 익숙해졌으며 아주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심하게 지냈다. 워슬리는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지쳐버렸다. 해가 점점 길어져 이젠 낮이 22시간이나 되었다. 10월 24일 저녁을 먹고 난 다음 오들리가 축음기를 트는 순간 지진과 같은 엄청난 충격이 가해지며 배가 오른쪽으로 8도가량 기울었다. 대원들은 즉시 갑판으로 뛰어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았다. 뱃머리와 양측면으로 압력이 동시에 밀어닥친 탓에 배가 심하게 뒤틀려 있었으며 특히 선미제는 당장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롭게 휜 상태였다. 배 뒤쪽에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쉐클턴은 즉시 기관실 펌프를 가동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밀려드는 물을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펌프질로 빼낸 물이 다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대원들은 배 주변에 필사적으로 도랑을 파기 시작했다. 기관실에서는 맥니쉬가 허리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었다. 밤샘 작업 끝에 선미 전체를 가로막는 임시 물막이가 완성되었고 그제서야 배는 겨우 안정을 되찾았다. 물이 기관실 바닥까지 찼지만 이제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있다. 우리의 든든한 작은 배가 계속 항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적었다. 그날 저녁 갑판에 있던 몇몇 선원들이 이상한 풍경을 목격했다. 어디선가 황제 펭귄 8마리가 배를 향해 조용히 다가왔던 것이다. 이렇게 많은 황제 펭귄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건 매우 드문 경우였다. 잠시 배를 바라보던 펭귄들은 갑자기 머리를 뒤로 젖히더니 섬뜩하고 기분 나쁜 소리로 길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생전 처음 들어본 불길한 통곡 소리였다. 워슬리는 이때의 기분을 이렇게 적었다. 도저히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 마치 펭귄들이 인듀어런스 호를 위해 장송곡을 부르는 것 같았다. 저 소리 들었나? 대원들 가운데 가장 미신적인 맥리오드가 낙담한 표정으로 맥클린에게 말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긴 틀렸어. 10월 27일 오후 4시 온종일 거세게 밀어닥친 압력이 마침내 최고조에 달했다.
배가 한쪽으로 기우뚱거리며 쓰러지는 순간 거대한 얼음이 키와 선미제를 맹수처럼 난폭하게 찢어버렸다. 갑판이 부서져 나가고 용골이 쪼개졌다. 바닷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왔고 마침내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배가 서서히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오후 5시, 쉐클턴은 배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개들을 대피시키고 모든 물품들을 얼음 위로 내렸다. 갑판 위에 서 있던 쉐클턴은 떨어져 나간 엔진이 바닥에 구르는 것을 기관실 위창을 통해 말없이 지켜보았다. 도저히 글로 표현할 수가 없다. 쉐클턴은 비통한 마음으로 기록했다. 뱃사람에게 배는 바다에 떠 있는 집 이상의 의미가 있다. 비명을 지르고 부서지고 온몸에 지독한 상처를 입으면서 인듀어런스 호는 천천히 삶을 포기하고 있었다. 헐리는 이미 물에 잠긴 리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그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서둘러 배에서 내렸다. 온갖 소리들로 뒤범벅이 된 아수라장 속에서도 휴게실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다. 쉐클턴은 마지막으로 배에서 내렸다. 그는 인듀어런스 호의 푸른 함기를 높이 들어올렸고 얼음 위의 대원들은 다들 그 깃발을 향해 경의를 표했다. 인듀어런스 호의 붉은 비상등이 마지막 인사처럼 조용히 깜빡거렸다. 4부 페이션스 캠프. 대원들은 부서진 배에서 약 100m 떨어진 넓고 안전한 부빙 위에 캠프를 설치했다. 5개의 텐트에 인원이 배정되었고 각 대원들에게는 슬리핑 백이 지급되었다. 기온은 영하 39도까지 떨어졌다. 가장 가까운 육지는 60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때의 일을 맥니쉬는 이렇게 적었다. 가죽백이 18개밖에 없어 우리는 제비 뽑기를 했다. 난생 처음으로 내가 당첨되었다. 대부분의 고급 대원들은 질이 떨어지는 제규어 울백을 뽑았다. 하지만 거기에선 조작의 냄새가 강하게 풍겼고 일부 대원들은 즉시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 노련한 뱃사람인 베이크웰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제비 뽑기가 약간 조작되었다. 쉐클턴 대장과 와일드 부대장, 워슬리 선장, 그리고 다른 고급 대원들 모두가 울백을 뽑았기 때문이다. 품질이 좋고 따뜻한 가죽백은 모두 일반 대원들의 몫이었다. 방수가 되지 않는 그라운드 시트 위에 누운 대원들의 머리 바로 밑에서는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새 들려왔다. 린넨 텐트는 너무 얇아서 하늘에 뜬 달이 보일 정도였다. 캠프가 설치된 부빙 아래에서 밤새 3번이나 무시무시한 굉음이 들렸고 그때마다 대원들은 텐트와 슬리핑백, 그라운드 시트를 재빨리 접어야 했다. 제임스는 그날 밤을 이렇게 적었다. 무서운 밤이었다. 하늘을 배경으로 침몰한 배가 보이고 배를 향해 달려드는 엄청난 소리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비명소리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쉐클턴은 대원들을 소집했다. 그리고는 며칠 안에 북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스노우힐이나 로버트슨 섬으로 간다고 말했다. 항상 그랬듯이 그에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에 불과했다. 침몰은 이미 과거가 되었고 그는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아무런 감정이나 흥분을 보이지 않은 채 그는 말했다. 배와 물품이 모두 없어졌으며 이제 우리는 집으로 간다고. 맥클린은 그날 아침의 분위기를 이렇게 적었다. 행군을 하려면 3척의 구명보트 중 2척을 끌고 가야 했다. 쉐클턴은 모든 대원들에게 겨울 장비와 담배 500g을 지급했다. 그리고 각자 개인 소지품을 1kg으로 줄이게 했다. 하지만 허쉬에게만은 예외적으로 벤조를 갖고 가도록 허락했다.
대원들에게 정신적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먼저 쉐클턴 자신이 대원들에게 시범을 보였다. 그는 금화와 시계, 은 브러쉬와 여행 가방을 얼음 위에 버렸다. 그리고는 탐험 시작 전에 알렉산드라 황태후가 선물한 성경에서 기도문이 씌어진 여백지와 시편 23편이 들어있는 페이지를 뜯어냈다. 또 다음 구절이 적혀있는 욥기에서도 한 페이지를 뜯었다. 얼음은 뉘태에서 났느냐? 공중에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그는 성경을 얼음 위에 내려놓고 사라졌다. 뒤이어 대원들이 불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내던지기 시작했다. 옷가지, 과학기구, 책, 시계, 주방기구, 로프, 깃발, 육분의, 크로노미터, 담요 등이 얼음 위에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런 다음 대원들은 스푼, 나이프, 화장지, 칫솔 등 중요한 소지품을 넣은 주머니를 꿰맸다. 10월 30일 아침 행군 준비가 완료되었다. 일단 쉐클턴, 허드슨, 헐리, 워디로 구성된 답사팀이 먼저 출발하기로 했다. 쉐클턴이 이제 로버트슨 섬으로 간다 고 소리치자 모든 대원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답사팀의 임무는 빙구와 얼음덩어리 등 장애물을 해치고 보트와 썰매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었다. 오후 2시 55분 강아지 3마리와 그동안 인듀어런스 호의 마스코트였던 고양이 치피 여사를 크린이 총으로 쐈다. 한 번도 썰매를 끌어본 적이 없는 강아지 시리우스의 처리는 맥클린에게 맡겨졌다. 시리우스는 총구를 빤히 쳐다보며 맥클린의 손을 핥았고 맥클린은 손을 너무 떠는 바람에 총알을 2방이나 쏘아야 했다. 총소리가 얼음 위로 울려 퍼지며 모두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오후 3시에 나머지 대원들이 출발했다. 앞에서 길을 만들며 나가는 사람부터 뒤에서 큰 구명보트를 끌며 쫓아가는 대원들까지 행군 대열이 거의 1km나 될 정도로 길게 늘어졌다. 하지만 오후 6시에 행군을 멈추고 야영 준비를 했을 때 그들은 불과 1.5km도 채 나아가지 못한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오들리는 이렇게 적었다. 비참한 날이다. 눈이 심하게 몰아치고 기온은 높고 모든 것이 축축하게 젖었다. 눈 때문에 그들은 오후까지 행군을 재개하지 못했다. 그리고 저녁 무렵엔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는 바람에 겨우 800m쯤 전진한 상태에서 쉐클턴의 정지 명령이 떨어졌다. 3일째인 11월 1일엔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악천후 속에서 500m도 채 나아가지 못했다. 상황이 아주 나쁘다. 헐리는 이렇게 적었다. 빙구와 얼음 골짜기 사이에 미로를 헤매는 것 같다. 와일드, 워슬리, 헐리와 회의를 하고 난 쉐클턴은 더 이상의 행군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다시 캠프를 세우고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면 굳이 부빙 위를 행군하지 않고 보트를 바다에 띄울 수 있을 것이었다. 쉐클턴은 부빙이 대원들을 북서쪽으로 더 데려다 주길 원했다. 그리하여 약 650km 떨어진 폴레섬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접근하기를 원했다. 그 섬엔 1902년에 스웨덴 탐험대가 만든 오두막이 있고 비상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쉐클턴 자신이 12년 전에 직접 그 탐험대의 구조 작업을 도운 적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캠프가 세워졌다. 인듀어런스호의 잔해에서 불과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만든 그 캠프의 이름을 대원들은 오션 캠프로 정했다. 일과표가 정해졌다. 대원들은 오전 8시 30분에 물개고기, 배넉, 그리고 따뜻한 차로 아침 식사를 했다. 주방에서 텐트까지 식사를 나르는 급식 담당자가 각 텐트별로 지정되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밖으로 나가 물개를 잡거나 캠프 주변에서 이런저런 작업들을 했고
점심은 오후 1시에 먹었다. 오후가 되면 대원들은 각자 책을 읽거나 옷을 꿰매며 자유시간을 보냈다. 펭귄 스튜와 코코아가 5시 30분에 저녁으로 나왔고 식사를 마치고 나면 다들 곧바로 슬리핑백 속으로 들어갔다. 밤에는 1시간 간격으로 불침번을 섰다. 갑자기 얼음이 녹거나 개가 없어지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남극 횡단 탐험대가 사용할 예정이던 비상식량은 한두 달 뒤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보트 항해에 대비하여 잘 보관해 두었다. 하지만 나머지 식량으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달랐다. 헐리는 물개와 펭귄이 많아 먹을 것이 충분하므로 9개월은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오들리의 계산으로는 100일 정도 버티면 다행이었다. 셰클턴은 1인당 하루 500g씩 식량을 배급했는데 그건 굶어 죽는 것을 간신히 면할 정도로 적은 양이었다. 얼음이 녹으면서 흐르는 물이 차츰 불어났다. 인듀어런스 호 근처의 첫 캠프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졌고 사냥도 점점 더 위험해졌다. 오션 캠프가 자리 잡고 있는 부빙은 동쪽으로 약 15도 회전했지만 본격적인 해빙의 징조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12월 12일자 일기에 오들리는 이렇게 적었다. 남극권을 가로질러 반 정도는 지나온 것 같다. 순풍이 분다면 새해가 오기 전에 남극권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며칠 뒤 남쪽에서 불어온 강력한 눈보라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들을 북쪽으로 밀고 갔다. 하지만 12월 18일이 되자 이번엔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대원들은 왔던 길을 할 일 없이 되돌아갔다. 더 큰 문제는 표류 방향이 이리저리 바뀌면서 캠프가 육지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12월 21일, 셰클턴이 대원들에게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12월 23일에 다시 서쪽으로 행군을 시작한다. 하지만 많은 대원들이 이번 발표를 달갑지 않게 받아들였다. 모든 면에서 지난번보다 상황이 훨씬 좋지 않다. 그린스트리트는 이렇게 적었다. 대장이 행군 생각을 포기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우리 텐트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출발 전날에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푸짐한 파티가 열렸다. 셰클턴은 얼음 표면이 단단해지는 한밤중에 행군을 떠날 생각이었고 결국 대원들은 안개가 잔뜩 낀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났다. 실패로 끝난 첫 번째 행군 당시엔 모두들 사기가 왕성했지만 이번 행군에서는 많은 대원들이 마지못해 따르는 듯한 분위기였다. 먼저 18명이 줄을 연결하여 배 2척을 끌고 조심스럽게 눈길을 헤쳐나갔고 나머지 대원들은 필요한 물품들을 정리했다. 텐트, 요리도구, 창고, 썰매 등을 꼼꼼히 챙겼고 남은 배 한 척은 오션 캠프에 남겨두었다. 꼬박 8시간에 걸쳐 강행군을 한 첫날 그들은 겨우 2km를 걸었다. 며칠 동안 힘들고 별 소득도 없는 행군이 계속되었다. 대원들은 충분히 쉬지도 못했고 허기를 완전히 채우지도 못했으며 옷은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하루에 2km씩 빙구와 질퍽한 얼음 위를 걷느라 모두 파김치가 된 상태였다. 힘들고 희망도 없는 행군이다. 더 이상 이런 짓을 하고 싶지 않다. 베이크웰은 이렇게 적었다. 셰클턴은 결국 어쩔 수 없이 행군 중단을 결정했다. 힘겨웠지만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대원들은 단단해 보이는 얼음 위에 새로운 캠프를 만들기로 했고 이틀간의 탐색 끝에 적당한 장소를 찾아 일렬로 텐트를 세웠다. 온갖 좌절에도 불구하고 이젠 부빙 위에서의 생활을 다시 확립해야 했다. 캠프 이름을 페이션스 캠프로 정했다. 오들리는 기록했다. 이제 1916년 1월이었고 해빙의 조짐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아
부빙의 위치는 줄곧 남위 66도 부근에 머물러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다시 지루함과 침울함, 그리고 고통스러운 긴장이 찾아왔다. 기다림은 항상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피곤하게 한다. 헐리가 그답지 않게 조바심을 보이며 적었다. 탐험대의 일원으로서 항상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던 그였다. 전과 달리 대원들은 현재의 상황을 점점 더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식량 문제였다. 주변에는 사냥할 만한 물개가 흔치 않았으며 오션 캠프에서 가져온 고기와 고래기름도 점점 바닥나고 있었다. 1월 14일, 와일드, 크린, 매클로이, 마슨이 맡고 있던 개 27마리가 모두 총을 맞았다. 더 이상 필요할 것 같지도 않았고 개들이 먹어치우는 식량의 양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에게 줄 먹이는 이제 허기에 지친 대원들의 식량이 되었다. 이 임무가 나에게 떨어졌는데 내 생애 가장 끔찍한 일이었다. 와일드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적었다. 이 어쩔 수 없는 사태는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으며 맥니쉬의 표현대로 고향을 떠나온 일의 가장 슬픈 사건이었다. 그날 밤 헐리와 맥클리는 오션 캠프에 다녀오는 위험한 임무를 맡았다. 다음 날 그들은 400kg이나 되는 물품들을 썰매에 싣고 돌아왔는데 헐리의 개가 썰매를 끈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오후에 와일드가 내 개들을 총으로 쏘아 죽였다. 헐리는 자기가 좋아했던 개들의 명복을 오랫동안 빌었다. 개들의 우두머리였던 늙은 셰익스피어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두려움을 모르고 충직하며 부지런했던 나의 사랑스런 개들을 항상 기억할 것이다. 4월 8일 저녁, 제임스 커드호 바로 아래에서 얼음이 삼각형으로 갈라졌다. 배를 띄울 때가 다가왔다고 느꼈다. 쉐클턴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적었다. 4월 9일 아침이 되자 대원들은 출발 준비를 모두 갖춘 채 마지막 식사를 했다. 그리고 오후 1시, 마침내 쉐클턴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명령을 내렸다. 배를 띄웠다. 각자의 위치는 이미 몇 개월 전에 정해져 있었다. 제임스 커드호는 쉐클턴과 와일드가 맡았으며 클라크, 헐리, 허시, 제임스, 워디, 맥니쉬, 그린, 빈센트, 맥카티가 탔다. 더들리 더커호는 워슬리가 책임졌으며 그린 스트리트, 커, 오들리, 맥클린, 치덤, 마슨, 맥리오드, 홀리스가 탔다. 가장 작은 스탠콤 윌스호에는 리킨슨, 맥클로이, 하우, 베이크웰, 블랙보로, 스티븐슨이 탔고 허드슨과 크린이 지휘했다. 오후 1시 30분 배가 출발했다. 세 척의 배는 얼음 사이로 난 물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이날은 탐험을 시작한 이래 가장 춥고 가장 위험했다. 베이크웰은 이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했다. 얼음덩어리가 사나운 기세로 휙휙 지나갔다. 물길을 따라 배를 끌고 가기가 아주 어려웠다. 여러 차례 배가 부서질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대원들은 지금껏 15개월 동안이나 얼음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고난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부 보트 여행. 바다에서의 첫날 밤, 쉐클턴과 대원들은 파도에 흔들리는 6m 곱하기 3m 크기의 부빙에 캠프를 쳤다. 오후 7시 정도부터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지만 기온은 영하 8도로 비교적 온화한 편이었다. 그린이 만든 뜨거운 식사를 하고 난 대원들은 각자의 텐트 속으로 들어가 말없이 휴식을 취했다. 밤 11시 정도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느껴져 텐트 밖으로 나왔다.
캠프 주변은 온통 어둡기만 했다. 쉐클턴은 이렇게 적었다. 경계를 서고 있는 대원에게 얼음 상태를 잘 살펴보라고 주의를 주기 위해 걷기 시작했는데 대원들의 텐트 옆을 지날 때 갑자기 파도가 일면서 심하게 흔들리더니 바로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졌다. 얼음은 텐트 밑을 가로지르며 길게 쪼개졌고 슬리핑백 속에 들어가 있던 하우와 홀리스가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물에 빠져버렸다. 쉐클턴은 물에 빠져 버둥대는 하우의 슬리핑백을 붙잡고 황급히 얼음 위로 끌어올렸다. 갈라졌던 얼음이 다시 서로 부딪히는 것과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였다. 아무도 잠을 잘 수 없었다. 허드슨이 홀리스에게 마른 옷을 건네주었고 홀리스는 담배가 없어졌다며 밤새 투덜댔다. 쉐클턴은 뜨거운 우유와 특별히 준비한 과자를 모든 대원들에게 나눠주었고 대원들은 스토브 옆에 모여 앉은 채 다들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범고래가 밤새 요란하게 물을 뿜어댔다. 날이 밝아오면서 부빙 주변에 얼음이 둥둥 떠있는 모습이 보였다. 파도가 심해지면서 얼음 조각들이 서로 이리저리 부딪혔고 그 힘은 작은 보트를 완전히 박살내버릴 정도로 강력했다. 라고 오들리는 적었다. 아침이 되자 바람이 거세졌다. 대원들은 꼬박 2시간 동안 구불구불한 물길을 따라 파도를 헤쳐가며 노를 저어 부빙 가장자리에 위태로운 빙구를 통과했지만 이내 지쳐버렸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탄수화물 섭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탓이었다. 클래런스 섬과 엘리펀트 섬은 약 100km 앞에 있었다. 하지만 10개 깔린 안개로 인해 대원들에겐 육지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작은 배로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무리인지도 몰랐다. 특히 스탠콤 윌스호는 돛이 없어서 다른 배를 따라잡기가 힘들었다. 쉐클턴은 배가 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명령을 내렸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기괴한 형상을 한 거대한 빙산 사이의 물길을 따라 배는 차츰 부빙으로부터 벗어났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거대한 파도가 정면에서 밀려오는 바람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목표로 삼았던 북쪽 항로가 벽에 부딪히자 대원들은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킹 조지 섬을 향했다. 황혼 무렵의 대원들은 약 20m 크기의 원형 부빙 위에 캠프를 쳤다. 밤이 깊어가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눈이 내리면서 캠프가 위태롭게 흔들렸다. 쉐클턴은 당장 큰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원들을 계속 자게 했다. 하지만 헐리의 일기에 의하면 이때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대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새벽이 되자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고 흐린 하늘에서는 눈이 내렸다. 파도를 따라 얼음이 요동치면서 그들을 향해 밀려왔다. 쉐클턴과 워슬리, 와일드는 높은 곳에 올라가 주변을 살폈고 나머지 대원들은 배를 지키며 말없이 기다렸다. 캠프를 차린 부빙은 다른 얼음과 부딪히며 그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내가 걱정했던 것은 조류에 떠밀려 클래런스 섬과 킹 조지 섬 사이에 120km에 이르는 공간을 지나 대서양의 망망대해에 버려지는 것이었다. 쉐클턴은 이렇게 적었다. 정오가 되면서 돌풍이 잦아들었고 대원들은 서둘러 배를 띄웠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밤이 될 때까지도 배는 부빙 주변을 벗어나지 못했다. 몇 시간 동안 무작정 노를 저어온 곳은 다행히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이었고 그곳에 세 척의 배가 나란히 정박했다. 끊임없이 비와 눈이 몰아쳐서 밤하늘의 별을 가리고 우리를 흠뻑 젖게 했다. 쉐클턴은 이렇게 적었다. 이따금 바다제비들의 유령 같은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왔으며 범고래가 물을 뿜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증기를 분출하듯이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번들거리는 범고래의 기분 나쁜 그림자가 밤새 배 주변을 맴돌았다. 대원들은 캄캄한 물에서 고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광경을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으로 기억했다. 얼음 위에서 오랫동안 지낸 대원들은 이 거대한 짐승이 얼음도 박살내는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 깊고 신비로우며 사악하기까지 한 으스스한 파충류의 눈을 가진 존재가 바로 범고래였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다. 적어도 반 정도는 정신이 조금 이상했다. 와일드는 대원들의 상태를 이렇게 적었다. 다행스럽게도 폭력적이지는 않았으며 그저 희망을 잃고 무기력한 상태였다. 스탠콤 윌스호에 타고 있던 8명 가운데 4명이 완전히 지쳐서 쓰러졌다. 맥클로이, 하우, 베이크웰이 사력을 다해 밤새 물을 퍼냈으며 크리는 키를 잡았다. 제임스 커드웨에서는 탈진한 와일드를 대신해 맥니쉬가 키를 잡았다. 더커호의 선원들은 키를 잡고 있던 워슬리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채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키를 잡고 있던 자세 그대로 몸이 뻣뻣이 굳어있던 워슬리는 마사지를 한참이나 받고 나서야 겨우 바닥에 몸을 누일 수가 있었다. 그는 이미 90시간 이상이나 잠을 자지 않은 상태였다. 사투를 벌이기는 쉐클턴 역시 마찬가지였다. 배를 띄우고 항해를 시작한 이후 어니스트 경은 항상 낮에는 똑바로 서 있고 밤에는 커드호의 고물에서 스탠콤 윌스호와 연결된 밧줄을 잡고 있었다. 오들리는 이렇게 적었다.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버티는 모습이 경이로웠다. 쉐클턴은 페이션스 캠프를 출발한 이후 지금껏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 새벽이 오면서 안개가 짙게 깔렸다. 모진 사투 끝에 대원들은 엘리펀트 섬의 계곡 바로 아래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가파른 해안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하던 쉐클턴은 섬 끄트머리 부근에서 파도가 부딪히는 바위 너머에 좁은 해변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시간은 어느새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 상륙하기로 결정했다. 쉐클턴은 이렇게 적었다. 이틀 동안 전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여서 대원들의 상태는 최악이었다. 목과 혀가 심하게 부풀어 겨우 속삭일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와일드나 헐리가 대신 전달했다. 쉐클턴은 윌스호를 먼저 섬으로 향하게 했고 그 뒤를 더커호가 뒤따랐다. 아주 힘들고 고도의 집중이 필요했다. 쉐클턴은 이렇게 적었다. 윌스호는 모래톱 사이로 조심스럽게 방향을 잡고 파도를 따라 거친 돌로 뒤덮인 해변을 향했다. 쉐클턴은 탐험대에서 가장 어린 블랙보로에게 가장 먼저 상륙하는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블랙보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체하지 않도록 블랙보로를 배 가장자리로 약간은 거칠게 데리고 갔다. 하지만 블랙보로는 바닥에 주저앉더니 움직이질 못했다. 나는 그제서야 상황을 깨달았다. 그의 두 다리가 모두 심한 동상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윌스호에 이어 더커호가 무사히 상륙했다. 하지만 제임스 커드호는 너무 크고 무거워서 좁은 해변에 가까이 댈 수가 없었다. 커드호의 대원들은 모래톱을 따라 배를 끌고 온 다음 다른 배들 옆으로 힘겹게 끌어올렸다. 모두들 휘청거리며 땅에 올라섰다. 몇 명은 외딴 섬에서 엄청나게 많은 술을 마신 사람처럼 해변 여기저기를 비틀거리며 걸었다. 쉐클턴은 이렇게 적었다. 그는 이 장면을 거의 코미디처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대원들의 일기를 보면
이번 보트 여행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뒤따랐는지를 충분히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일시적인 이상 증세를 보였다. 헐리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목적 없이 그냥 걷기도 하고 마비 증상을 보이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다. 맥니쉬는 더욱 직설적으로 적었다. 허드슨은 돌아버렸다. 돌을 주머니에 잔뜩 집어넣거나 해변을 마구 뒹구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대원은 거친 자갈 사이에 얼굴을 깊이 파묻기도 했다. 윌스호에서는 2명만이 멀쩡했다. 워디는 이렇게 적었다. 절반 정도가 정신이 나갔다. 한 명은 도끼를 들고 애꿎은 물개 10마리를 죽였다. 커드호에는 그 정도까지 된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남극의 겨울바다에서 작은 배를 타고 7일 동안을 공포에 떨며 보냈다. 부빙 위에 허술한 캠프를 설치하고 변변한 식량도 없이 170일이나 표류했으며 1914년 12월 5일 이후 497일 만에 처음으로 육지에 상륙한 것이다. 물개 스테이크로 식사를 한 대원들은 슬리핑 백을 땅 위에 펴고 나란히 누워 육지에서의 첫 밤을 보냈다. 많이 자지 못했다. 베이크웰은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축축한 슬리핑 백 속에 드러눕자 온몸이 홍곤하게 풀렸다. 다시 육지를 밟게 된 것이 꿈만 같았다. 밤에 몇 번이나 잠을 깼고 나와 마찬가지로 너무 행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대원들이 많았다. 우리는 불 옆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고 담배를 피며 지난 일들을 즐겁게 이야기했다. 엘리펀트 섬은 그들의 피난처였지만 그리 안락한 곳은 아니었다. 배를 끌어다 놓은 좁고 자갈이 많은 해변은 높은 파도를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다. 4월 20일, 셰클턴이 대원들을 모아놓고 중대 발표를 했다. 그의 지휘 아래 몇몇 대원들이 제임스 커드호를 타고 사우스 조지아 섬에 있는 포경기지로 간다는 것이었다. 이제 막 엘리펀트 섬에 도착한 처지에서 그건 실로 엄청난 계획이었다. 여기에서 사우스 조지아 섬까지는 무려 1000km, 지금까지 온 거리의 10배가 넘는다. 그토록 멀고 까마득한 곳을 겨우 6m 길이의 가판도 없는 배를 타고 지구에서 가장 험난한 바다 위로, 그것도 겨울에 지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 바다에는 시속 100km의 바람이 불고 20m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다. 운이 따르지 않으면 훨씬 심한 상황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6분의와 크로노미터만을 갖고 중간에 육지가 전혀 없는 바다를 지나 그 작은 섬을 향해 가야 한다. 게다가 날씨 또한 항해에 적당하지 않다. 이 계획은 만만찮은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원들 중 선원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듯이 도저히 불가능했다. 6명이 커드호를 타고 조지아로 간다. 맥니쉬는 이렇게 적었다. 24일, 이틀 동안 계속되던 사나운 날씨가 수그러들자 셰클턴은 곧바로 커드호의 출항을 결정했다. 벨러스트 대신 담요로 만든 가방에 총 1톤가량의 자갈과 돌을 넣은 다음 바닥에 실었다. 또 헐리가 인듀어런스호에서 가져온 펌프와 노 4개를 실었다. 그 밖에도 파도를 막고 거친 물살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고래기름 주머니를 실었고 얼음을 녹인 물 2통도 실었다. 식량은 4주 정도 버틸 분량이었다. 그때까지 사우스 조지아에 도착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고 말 것이다. 셰클턴은 이렇게 적었다. 셰클턴은 만일 이번 탐험이 실패할 경우 남은 2척의 배를 끌고 봄에 디셉션 섬으로 가라고 와일드에게 명령했다. 또한 그는 이곳에 남는 대원들의 지휘를 와일드에게 맡겼다. 와일드는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엘리펀트 섬이건 다른 어디에서건 쉐클턴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은 오직 와일드밖에 없었다. 그날 두 사람은 밤늦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와일드는 쉐클턴의 마지막 명령을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다음 날 아침, 대원들은 커드홀을 모래톱 너머 앞바다에 띄웠다. 그리고는 농담과 거친 장난을 해가며 필요한 물품들을 윌스호로 실어 날랐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자 쉐클턴은 와일드와 마지막 담배를 피우고 악수를 한 다음 커드호에 올랐다. 오후 12시 30분, 아무런 의식이나 연솔도 없이 곧바로 위대한 항해가 시작되었다.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맥니쉬는 이렇게 적었다. 그리고 출발했다. 이윽고 제임스 커드호가 출발하자 해안에 서 있던 대원들이 일제히 모자를 흔들고 팔을 들어 올리며 환호성을 질렀다. 행운을 빕니다, 대장님. 커드호가 떠나자 남은 사람들은 바람이 몰아치는 외로운 캠프로 돌아갔다. 어느 누구도 이때의 감상을 일기에 적어놓지 않았다. 대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와일드에게 부여된 권한은 별로 부러울 것이 못 되었다. 지쳐있고 의기소침하고 반항적인 21명의 인원들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동상에 걸린 블랙보로의 상태는 아주 심각한 것이었다. 캠프를 설치한 황량한 바위가 강풍과 눈보라로 인해 매일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었다. 옷가지도 충분하지 않았고 안전한 피난처도 없었다. 펭귄과 물개를 제외하면 식량과 연료도 충분하지 않았다. 게다가 펭귄과 물개를 언제까지 잡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전체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험난한 항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쉐클턴이 솔직하게 썼듯이 제임스 커드호의 항해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 엘리펀트 섬에는 생존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6부 제임스 커드호의 항해. 쉐클턴의 말대로 이후 16일간 격렬한 파도를 헤쳐나가는 힘든 투쟁이 계속되었다. 황량한 해변에 줄지어 서 있던 대원들을 뒤로 하고 떠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나자 커드호의 앞에 예전에 그 원수 같던 부빈군이 나타났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미리 물길을 확인해 둔 덕분에 어두워질 무렵에는 얼음을 통과하여 넓은 바다에 들어설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첫날이었지만 대원들의 몸은 물보라와 파도로 인해 흠뻑 젖어버렸다. 평소에 입던 바지 속에 모직 속옷을 껴입고 스웨터, 모직 양말, 장갑, 털모자로 무장하고 바바리 작업복을 걸치고 모자까지 썼지만 젖는 것만은 피할 수 없었다. 방풍은 되었지만 방수 기능은 없었다. 워슬리는 이렇게 적었다. 쉐클턴은 일단 북쪽으로 며칠간 항해할 생각이었다. 얼음에서 벗어나 비교적 따뜻한 곳까지 올라간 다음에 사우스 조지아가 있는 동쪽으로 방향을 잡을 계획이었던 것이다. 거리로만 따진다면 서쪽의 케이프 혼이 더 가까웠지만 강한 서풍이 부는 상황에서는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대원들은 작은 스토브를 힘겹게 고정시킨 채 음식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도추로 만든 낮은 갑판 위에서 가슴과 배가 거의 맞닿은 불편한 자세로 첫 식사를 했다. 메뉴는 쇠고기와 돼지기름을 정제한 라드, 오트밀, 설탕, 그리고 소금을 넣어 만든 진한 잡탕이었다. 남극 대륙 횡단 여행 시에 먹을 비상식품으로 가져왔던 것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맥니쉬, 크린, 맥카티, 빈센트는 젖은 슬리핑백 속으로 기어들어갔고 워슬리와 쉐클턴이 경계 임무를 맡았다. 맑고 차가운 하늘엔 남십자성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북쪽으로의 항해를 도와주는 훌륭한 길잡이였다. 항해 첫날 밤에 어두운 바다 어디에선가 펭귄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모두들 길을 잃은 영혼의 소리라고 생각했다. 세 번째 날엔 눈이 내리고 바람이 심했지만 구름 사이로 해가 잠시 보였다. 워슬리는 그때를 틈타 6분의 1을 고정하고 잽싸게 측정을 끝냈다. 계산하는 데 필요한 천문력과 해도가 심하게 훼손되었고 몇몇 페이지는 서로 달라붙기까지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워슬리는 빠른 속도로 계산을 끝냈다. 현재 위치는 엘리펀트 섬으로부터 약 200km, 예상했던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 그날 오후부터 강풍이 다시 불더니 24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바닷물이 커드호의 좌현 너머로 쏟아져 들어왔다. 도추로 만든 갑판이 물의 무게 때문에 축 늘어져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았다. 5일째인 4월 28일 오후엔 워슬리의 표현대로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넓고 가장 긴 파도가 닥쳐왔다. 파도가 몰아치면 이 작은 배는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가파르게 곤두박질을 쳤다. 다음날 역시 남서풍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심해 위태롭게 출렁거렸지만 그래도 북동 방향으로 150km나 순조롭게 달려갈 수 있었다. 이제 엘리펀트 섬은 38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아득한 땅이었다. 4월 30일 바람이 심해지면서 엄청난 파도가 밀려왔다. 커드호가 파도에 휩쓸려 뒤집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쉐클턴은 더 이상의 전진을 중단하고 일단 배를 고정시키기로 했다. 닷의 작용으로 배의 표류는 막았지만 바람을 정면으로 막고 있는 탓에 높은 파도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쉐클턴은 이렇게 적었다. 거대한 파도가 부딪히며 만들어낸 터널 같은 구멍이 보였다. 비틀거리는 배에 부딪힌 파도는 곧바로 얼어버렸고 8일째가 되면서 커드호의 움직임이 점점 위험스러워졌다. 나무와 돛, 줄이 꽁꽁 얼어붙은 채 간신히 물에 떠 있는 상태였다. 잠시 후 40cm 두께의 얼음 갑옷을 입은 커드호가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당장 조치를 취해야 했다. 바람이 아우성치고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에서 대원들은 미끄러운 갑판 위를 조심스럽게 기어다니며 얼음을 떼어냈다. 워슬리는 어둠 속에서 미끄러운 갑판을 기어 올라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과 위험을 표현하려 애썼다. 배가 크게 흔들리면서 빈센트가 미끄러지는 모습이 보였다. 다행히도 그는 배에서 막 떨어지려는 순간에 돛을 움켜잡았다. 대원들은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3번이나 떼어내야 했다. 도끼나 칼을 사용하긴 했지만 말할 수 없이 힘든 작업이었으며 그 와중에도 돛으로 만든 갑판이 찢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했다. 이 갑판은 비록 빈약하나마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였으며 만약 갑판이 사라진다면 그들 역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배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닻을 연결한 밧줄이 얼음 조각에 의해 싹둑 잘려나갔다. 당장 돛을 올리지 않으면 배가 뒤집혀 버릴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갑판에서 얼음을 떼고 있던 대원들은 얼어버린 돛을 다시 올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쳤다. 천만다행으로 즉시 돛이 올라갔고 커드호는 전복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루 종일 강풍이 불어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쉐클턴은 고통스러웠던 그날의 상황을 솔직하게 적었다. 대원들 모두가 뼛속까지 젖고 얼었다. 7개월 동안 벗지 않은 젖은 옷 때문에 몸을 추스르기가 더욱 힘들었다. 젖은 발과 다리는 하얗게 변한 채 심하게 부풀었고 손은 때와 고래기름, 동상, 스토브의 연기 때문에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손끝을 약간 움직이기만 해도 전신에 고통이 느껴질 정도였다.
가능하면 가만히 앉아 있었다. 워슬리는 이렇게 적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젖은 옷 때문에 옆구리와 어깨가 더 추웠다. 하지만 잠시 동안 아주 조용히 앉아 있다 보면 인생은 그런대로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뜨거운 음식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쉐클턴은 낮에 4시간마다 대원들에게 뜨거운 음식을 먹게 했으며 밤에 경계를 서는 동안에는 4시간마다 아주 뜨거운 분말 우유를 마시도록 했다. 2명은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 워슬리는 그들의 상태를 계속 적었다. 대장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맥박을 짚어보았다. 누군가 심하게 떨고 있으면 즉시 뜨거운 우유를 준비하여 모두에게 먹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도 자기 몫을 나누어 준다는 사실만은 아무도 모르게 했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대원들은 사나운 바다를 진정시킬 목적으로 갖고 왔던 고래기름을 마시기도 했다. 하지만 이 기름은 강풍이 불 때 한 번 사용할 정도에 불과했으며 이미 열흘 동안이나 강풍이 불고 있는 중이었다. 5월 2일 자정, 바닷물을 잔뜩 뒤집어 쓴 워슬리를 대신하여 쉐클턴이 키를 잡았다. 벌써 8시간째 강풍이 불었고 눈이 계속 내렸으며 파도가 심하게 몰아치고 있었다. 키를 잡고 있던 쉐클턴은 뒤쪽으로 맑은 하늘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는 아래에 있는 대원들에게 드디어 날이 개고 있다고 소리쳤다. 잠시 후 내가 본 것이 구름이 갈라진 맑은 하늘이 아니라 거대한 파도의 흰 물마루임을 깨달았다. 바다에서 26년이나 지내며 온갖 경험을 했지만 그렇게 거대한 파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마치 바다가 어떤 엄청난 힘에 의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다. 이런 젠장, 꽉 붙잡아, 온다. 나는 정신없이 소리쳤다.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덮쳤다. 허우적거리던 배가 위로 올라가더니 쉐클턴의 표현에 따르면 파도의 강타를 맞아 부들부들 떨었다. 커드호의 공간 중 절반 이상이 바닷물로 채워졌고 대원들은 죽으림을 다하여 그 물을 바깥으로 퍼냈다. 6명이 꼬박 1시간 동안 퍼내야 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다. 48시간 동안의 공격이 지나간 5월 3일 아침, 드디어 격렬한 바람이 잦아들면서 구름 사이로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6일간 전혀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던 워슬리가 오랜만에 육분의를 꺼내 들었다. 엘리펀트 섬으로부터 약 700km, 어느새 절반 이상을 지나온 것이었다. 대원들의 가슴이 희망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다. 5월 7일, 어둠이 깔릴 무렵 켈프 조각이 바다 위로 떠내려갔다. 흥분한 대원들은 밤새 북동쪽을 향해 항해했고 15일째 새벽이 되자 마침내 그들 앞에 해초가 보였다. 오래전에 그리트 비켄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한 케이프 비둘기와 몰리호크의 모습이 자주 나타났고 다른 새들도 있었다. 육지가 바로 가까이 있다는 증거였다. 워슬리는 조바심을 내며 하늘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짙은 안개 때문에 해는 고사하고 1, 2k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대신 머리 위로 가마우지 2마리가 날아가는 게 보였다. 육지에서 30km 이상 날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새였다. 대원들은 들뜬 기대감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움을 잊고 한껏 환호성을 질러댔다. 큰 파도가 두어 차례 지나갔다. 정오가 되자 안개가 걷히면서 구름이 북서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다시 30분 정도 지났을 때 메카티가 갑자기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펄쩍 뛰며 짧게 부르짖었다. 육지다. 5월 10일 아침, 바싹 마른 입으로 간신히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 대원들은 킹 하콘만으로 향했다. 간밤의 폭풍 속에서
해도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워슬리는 오직 뱃사람의 오랜 경험과 본능만으로 항로를 잡아야 했다. 킹 하콘만을 향해 가는 대원들의 눈앞에 들쭉날쭉한 모래톱이 나타났다. 쉐클턴의 표현에 의하면 배의 통과를 방해하기 위한 검은 이빨 같았다. 총 5번에 걸친 시도 끝에야 커드온은 간신히 그 모래톱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자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작은 만이 저만치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1분인가 2분 사이에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쉐클턴은 이렇게 적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제임스 커드온은 출렁거리는 너울을 타고 해변에 도착했다. 배에서 뛰어내린 쉐클턴은 닳아버린 밧줄을 힘껏 잡아 끌었다. 다른 대원들도 모두 해변에 뛰어내려 배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렸다. 발밑에는 빙하에서 흘러내린 신선한 물이 흐르고 있었다. 6명의 대원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마음껏 그 물을 들이마셨다. 간밤에 그들을 괴롭혔던 그 허리케인으로 인해 500톤이나 되는 증기선이 침몰하고 선원들이 모두 죽었다는 얘기를 그들은 나중에야 들었다. 하지만 제임스 커드호의 항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로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순간에 그들은 알 수도 없었고 신경 쓰지도 않았다. (7부) 사우스 조지아 섬. 6명의 대원들은 커드호를 육지로 더 끌어올리기 위해 배에 실었던 장비와 물건, 벨러스트를 모두 내렸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아무것도 싣지 않은 텅 빈 상태에서도 커드호는 조금도 움직이질 않았던 것이다. 우리 모두 완전히 지쳐버렸다. 맥니쉬는 이렇게 적었다. 하는 수 없이 배를 밤새 파도에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고 한 사람씩 교대로 지켜보게 했다. 작은 만 한쪽에 동굴이 있는 것을 발견한 쉐클턴은 대원들을 이끌고 그리로 가서 밤을 보냈다. 다들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젖은 슬리핑백 속에 들어가 잠을 자는 동안 쉐클턴이 첫 번째로 배를 지켰고 선체로 자꾸만 잠에 빠져드는 것을 느낀 새벽 1시엔 크린을 불러 배를 지키게 했다. 다음 날 아침 맥니쉬가 배에서 무거운 목재와 갑판을 떼어낸 뒤에야 대원들은 커드호를 해변 안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다음 날 쉐클턴은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그와 다른 2사람이 섬을 가로질러 반대편의 스트롬니스 포경기지까지 간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기지인 스트롬니스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5km. 하지만 배를 타고 가려면 해안선을 따라 약 250km를 항해해야 했다. 불안한 날씨와 거의 부서져 버린 배를 고려할 때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할 먼 거리였다. 문제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사우스 조지아 섬을 가로질러 그런 여행을 한 예가 없다는 점이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해봐야 겨우 해발 3000m 정도였지만 험한 바위와 위험한 크레바스가 곳곳에 있고 대부분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몹시 위험했다. 아무도 넘어본 적이 없는 미지의 산이었고 당연히 지도도 없었다. 섬의 지형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쉐클턴은 이렇게 적었다. 사우스 조지아의 해안에서 안쪽으로 단 1km라도 들어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던 포경 선원들도 도저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들 했었다. 대원들은 4일 동안 마음껏 말리고 쉬고 잠자고 먹었다. 쉐클턴은 워슬리 크린과 함께 주변을 꼼꼼히 살폈고 맥니쉬는 커드호를 수리했다. 5월 19일 오전 2시 마침내 출발 시간이 왔다. 조용하고 맑은 하늘에 보름달이 반짝이면서 더없이 좋은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쉐클턴과 크린,
워슬리는 서둘러 아침 식사를 하고 1시간 뒤에 짐을 꾸려 출발했다. 슬리핑백을 남겨두고 가볍게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쉐클턴은 이렇게 적었다. 썰매나 다른 장비들을 갖고 움직이기엔 지형이 너무 험했기 때문이다. 3인분의 비상식량과 비스킷을 양말 3개에 넣은 다음 각자 짊어졌다. 이 밖에도 6회분의 기름을 채운 램프와 성냥 48개, 작은 냄비, 나침반 2개, 쌍안경, 밧줄 30m, 얼음용 손도끼 등을 챙겼다. 워슬리는 크로노미터를 목에 걸었다. 부빙 위에 있을 때 무거운 부츠를 버리고 왔기 때문에 신을 것이 형편없었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 덮인 등선을 기어오른 대원들은 2시간 만에 고도 300m 지점에 도착했다. 아래쪽의 해안이 한눈에 들어왔고 산 너머에 눈으로 덮인 깊은 골짜기도 보였다. 봉우리 사이에 안부를 향해 힘겹게 걷고 있는 사이 짙은 안개가 몰려와서 달을 가렸다. 3사람은 일렬로 서서 밧줄을 잡은 채 조심조심 안개를 헤치며 나아갔다. 안부 정상에 다다르자 새벽 햇살이 빛나면서 안개가 엷어지기 시작했다. 저만치 아래쪽에 눈으로 덮인 거대한 호수가 보였고 대원들은 즉시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험한 고원지대를 통과하는 것보다는 호수의 가장자리를 따라 걷는 편이 훨씬 수월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수에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은 크레바스의 징후를 감지했고 자기들이 눈 덮인 빙하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원들은 발밑을 조심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안개가 충분히 걷혔을 때 눈앞에 드러난 풍경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아까 그들이 보았던 것은 호수가 아니라 섬의 북쪽 해안에 있는 퍼제션만의 바다였던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앞에는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 가파른 얼음 절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결국 지금까지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다시 힘겨운 행군이 계속되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가파른 산길 위에서 그들의 몸은 빠른 속도로 지쳐가고 있었다. 30분 간격으로 한 번씩 행군을 멈추고 잠시 휴식을 취할 때면 다들 눈 위에 집단처럼 힘없이 쓰러져 버리곤 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 앞길을 가로막을 때마다 도끼로 발 디딜 곳을 찍으며 한 발 한 발 올라가야 했다. 아침 9시에 눈을 파고 스토브를 설치한 뒤 간단한 식사를 한 대원들은 잠시 후 손가락 같은 5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에 도달했다. 봉우리들 사이의 협곡은 그 너머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각기 다른 길처럼 보였다. 쉐클턴은 일단 가장 가까운 남쪽 계곡을 목표로 삼은 다음 손도끼로 계단을 만들며 대원들을 이끌었다. 실망이었다. 첫 번째 협곡에 올라갔을 때의 느낌을 쉐클턴은 이렇게 적었다. 아래쪽은 얼음덩어리가 뒹구는 까마득한 절벽이었다. 내려갈 길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3시간이나 걸려 올라갔던 비탈을 다시 되짚어 내려와야 했다. 식사를 하고 난 다음 2번째 협곡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하늘 높이 치솟은 거대한 검은 바위산 사이에 섰다. 워슬리는 이렇게 적었다. 앞에 알라디스 산맥이 있었고 눈 덮인 거대한 봉우리가 끝도 없이 아득하게 펼쳐졌다. 봉우리 옆으로는 보기만 해도 아찔한 엄청난 빙하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비탈을 내려와 3번째 도전에 나섰다. 훨씬 더 가파른 길이었다. 워슬리는 이렇게 적었다. 해발 1000m까지 올라가야 했던 이 3번째 시도는 유난히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오후 4시경에 그들은 협곡의 꼭대기에 도착했다. 이미 해가 넘어가면서 추운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 역시 다른 곳과 다를 바가 없었다.
워슬리의 말대로 오후 내내 헛수고만 하고 만 것이다. 약 13시간에 걸친 강행군으로 세 사람은 완전히 지쳐버렸으며 온몸이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고 있었다. 하지만 쉬고 싶다거나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았다. 셰클턴은 다른 두 사람이 절대 주저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 또한 셰클턴이 새로운 길찾기에 나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몇 번째 되풀이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포기할 줄 모르는 불굴의 탐험대원들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북쪽에 있는 마지막 협곡뿐이었다. 그들은 지체 없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 네 번째 등반을 시작했다. 마지막 협곡으로 향하는 길에는 약 70m 깊이의 큰 계곡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눈과 얼음을 재료로 하여 바람이 만들어 놓은 그 작품은 이곳의 강풍이 얼마나 매서운지를 대원들에게 생생히 보여주었다. 조심스러운 우회 끝에 그곳을 통과한 대원들은 면도날 같은 얼음을 타고 힘겹게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한참 만에 간신히 좁은 능선 위에 올라섰지만 안개와 어둠에 휩싸인 비탈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워슬리는 셰클턴의 말을 이렇게 옮겨 적었다. 변변한 야영 장비도 없이 한밤중에 이렇게 높은 곳에 머물러 있다간 아침을 맞기도 전에 얼어 죽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진퇴양난의 암담한 상황 앞에서 셰클턴은 몇 분 동안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무조건 반대쪽으로 내려가자.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달리 어떻게 하겠나? 대원들은 능선을 넘어 조심스럽게 아래쪽으로 향했다. 셰클턴이 눈 덮인 절벽을 도끼로 찍어 발판을 만들면 대원들이 그걸 딛고 한 번에 몇 인치씩 내려가는 식이었다. 그렇게 해서 30분 만에 100m 정도를 내려가자 눈으로 덮인 긴 비탈이 눈앞에 나타났다. 셰클턴은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슬리핑백도 없고 옷도 다 헤어진 세 사람이 산에서 밤을 보낼 수는 없다. 무조건 계속해서 내려가야 한다. 날씨가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셰클턴은 마침내 목숨을 건 대담한 결단을 내렸다. 미끄러져 내려간다. 대원들은 로프로 또아리를 만든 다음 썰매처럼 깔고 앉았다. 그리고 각자 앞사람을 두 팔로 단단히 껴안았다. 셰클턴이 맨 앞에 앉고 크린이 맨 뒤에 앉은 상태에서 세 사람은 깜깜한 어둠 속을 향해 위태로운 돌진을 시작했다. 우주 공간에 던져지는 것 같았다. 워슬리는 이렇게 적었다. 머리가 쭈뼛 곤두섰다. 그러다가 갑자기 흥분이 되더니 저절로 웃음이 터졌다. 그 아슬아슬한 상황을 은근히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흥분한 채 마구 소리를 질러댔고 셰클턴과 크린 역시 함께 소리를 질렀다. 가파르던 비탈이 점차 완만해졌다. 미끄러져 내려가는 속도가 조금씩 떨어지더니 이윽고 눈더미에 부드럽게 부딪히며 정지했다. 잠시 후 눈을 털고 일어난 세 사람은 엄숙하게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이 대담한 모험의 성공을 축하했다. 불과 몇 분 만에 500m나 되는 긴 비탈을 무사히 내려온 것이다. 대원들은 눈 덮인 밤길을 1km 정도 걸은 다음 행군을 멈추고 식사를 했다. 봉우리 위로 떠오른 달이 주변을 밝게 비춰주고 있었다. 수많은 봉우리들이 사방에서 괴기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며 높이 솟아 있었고 남쪽으로는 험난한 바위산이 줄지어 있었다. 북쪽에서는 은빛 바다가 가만히 출렁였다. 워슬리는 이렇게 적었다. 섬의 전경이 아까보다 훨씬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자정 무렵 또다시 긴 내리막 비탈이 나타났다.
대원들은 이번엔 엉덩이가 아닌 두 발로 조심스럽게 그 비탈을 내려갔으며 2시간이 지나자 앞쪽으로 작은 만이 보였다. 드디어 스트롬니스에 도착했다고 생각한 세 사람은 치밀어 오르는 흥분을 가라앉히며 포경기지의 이정표를 찾아 헤맸지만 갑자기 크레바스가 나타나면서 자기들이 거대한 빙하 위에 서 있음을 알게 되었다. 스트롬니스에는 빙하가 없다. 쉐클턴은 간단하게 이때의 일을 기록했다. 또다시 길을 잘못 들었던 것이다. 몸을 돌린 그들은 약 3시간을 걸어 바위산 기슭으로 간 다음 잠시 휴식을 취했다. 새벽 5시. 매서운 새벽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고단한 대원들의 졸음을 쫓기엔 역부족이었다. 눈 위에 드러누운 워슬리와 크리는 불과 몇 분 만에 서로 껴안은 채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셰클턴은 결코 눈을 감지 않았다. 모두 다 잠을 자면 아주 위험했다. 그런 상태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나는 5분 뒤에 그들을 깨워 30분이나 잤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다시 출발했다. 그새 몸이 굳어버린 두 사람은 몸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무릎을 굽힌 채로 걸어야 했다. 세 사람은 앞에 놓인 들쭉날쭉한 봉우리 쪽으로 향했다. 지긋지긋하던 시행착오가 마침내 끝나고 이제는 익숙한 지역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봉우리들은 스트롬니스 기지 근처에 있는 포르투나 만에서 시작되는 산줄기임이 분명했다. 아침이 밝을 무렵 그들은 봉우리 사이의 협곡을 통과하여 아래쪽을 내려다 보았다. 투명하게 비치는 햇살 속에서 그들은 보았다. 발밑에 펼쳐진 포르투나 만의 풍경을. 동쪽 산 너머로 스트롬니스의 특징인 뒤틀린 바위들이 보였다. 그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한동안 그곳을 내려다보다가 가만히 서로의 손을 잡았다. 드디어 여행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쉐클턴은 이렇게 적었다. 비록 20km의 험한 내리막길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들 자신감으로 충만한 상태였다. 크린이 마지막 연료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지형을 살피던 셰클턴의 귀에 희미한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은 아침 6시 30분. 포경기지 사람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각이었다. 그는 즉시 밑으로 내려가 대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만일 그의 생각이 옳다면 포경기지의 일과가 시작되는 7시에 또 다른 기적 소리가 울려야 했다. 세 사람은 흥분을 억누르며 워슬리의 크로노미터를 초조하게 지켜보았다. 7시 정각, 기적 소리가 들렸다. 1914년 12월 5일 이후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들려온 첫 번째 소리였다.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배가 있다. 이제 엘리펀트 섬에 남겨두고 온 다른 대원들을 즉시 구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껏 요긴하게 사용했던 스토브를 눈 속에 버리고 세 사람은 비탈을 서둘러 내려가기 시작했다. 포르투나 만의 모래 해변까지 다 내려오는 데는 약 3시간이 걸렸다. 낮 12시 30분이 될 무렵 그들은 포르투나 만의 비탈길을 지나 스트롬니스 포경기지로 가는 마지막 능선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1시간 뒤에는 능선 위에서 발밑에 스트롬니스 만을 내려다보았다. 포경선과 대형 범선이 눈에 들어왔고 기지 곳곳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다. 오후 3시, 드디어 스트롬니스 기지 외곽에 도착했다. 장장 36시간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다. 고래기름 연기로 인해 얼굴엔 새까맣게 검댕이가 묻어 있었고 소금기에 찌든 머리는 잔뜩 헝클어진 채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다. 옷은 이미 다 떨어져서 누더기가 된 지 오래였다. 워슬리는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지난 2년 동안 간직해온 4개의 녹슨 옷핀을 뽑았다. 그동안 그 핀으로 터진 바지를 대충 꿰맨 채 견뎌왔던 것이다. 그것도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남극의 차가운 바다와 얼음과 계곡 위에서. 포경기지 근처에서 그들은 거의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탐험대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 기괴한 행색의 산의 셋과 마주친 2명의 어린아이들은 그러나 다들 겁에 질린 얼굴로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다. 꿈속에서처럼 사람들은 그대로 살고 있었다. 포경기지 이쪽 끝에서 저기 부두까지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였다. 한 남자가 그들을 보고 얼굴을 찡그리며 멀찌감치 피해갔다. 아마도 거지 삼총사가 술에 취해 쏘다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기야 사우스 조지아 섬에 표류자들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포경기지 감독인 매티어스 앤더슨은 부두에 있었다. 그를 만난 셰클턴은 인듀어런스호가 출항할 당시에 책임자로 있던 앤튼 앤더슨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감독은 앤튼 앤더슨은 지금 여기에 없다며 대신 새로운 책임자인 트랄프 쉐를레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대답했다. 셰클턴은 고개를 끄덕였다. 쉐를레는 탐험대가 스트롬니스에 잠시 들렸던 2년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 인물이었다. 아무 질문도 없이 감독은 3사람을 기지 책임자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쉐를레 씨가 문 밖으로 나와 물었다. 누구십니까? 저를 모르십니까? 셰클턴이 되묻자 그는 의심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목소리는 알 것 같은데 혹시 데이지의 친구입니까? 당시 같이 있었던 어느 노르웨이 사람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쉐를레 씨가 당신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때 3사람 가운데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셰클턴입니다. 라고. 그 순간 쉐를레 씨는 잠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다가 돌아서서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일을 그들은 드디어 해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물에 목욕을 했고 매끈하게 면도를 했으며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포경기지 사람들은 3사람에게 최대한의 정성과 예의를 보여주었다. 죽음의 바다를 건너 기적처럼 돌아온 이들에 대한 뱃사람으로서의 경의였다. 그리고 8월 25일 셰클턴과 크린과 워슬리가 칠레 선원들과 함께 엘리펀트 섬을 향해 출발했다. 사우스 조지아 섬을 통과한 뒤 셰클턴은 그동안의 일들을 차분히 정리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 시기를 되돌아보면 엘리펀트 섬과 사우스 조지아 섬 사이에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빙원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했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의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이나 행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3시 아니라 4시인 것 같았다. 당시엔 대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워슬리도 내게 이렇게 말했다. 대장,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크린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고 고백했다.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자 그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알 수 없는 존재는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만일 엘리펀트 섬에 단 한 명이라도 죽은 대원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들은 죄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었다. (8부) 엘리펀트 섬. 그들을 떠나보내며 만세를 불렀고 점차 작아져가는 배를 지켜보았다. 와일드는 제임스 커드호의 출발 장면을 이렇게 적었다. 일부 대원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나는 모두 일을 하도록 했다. 나 역시 가슴이 미어졌다. 몇몇 비관적인 대원들이 마지막 모습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하마터면 그들을 돌로 내리칠 뻔했다. 7월이 되면서 날씨가 따뜻하고 습해졌다. 자금만 입구에 있는 큰 빙하에서 엄청난 얼음 조각이 떨어져 나갔고 총소리와 같은 굉음이 들리면서 거대한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왔다. 눈과 얼음, 펭귄 똥이 녹아 오두막 바닥에 쌓이기 시작했고 그런 상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다. 녹은 물 때문에 바닥은 진창이 되었고 우리는 그 지독한 오물들을 밖으로 퍼내기 시작했다. 헐리는 이렇게 적었다. 약 350리터나 되는 엄청난 오물을 치웠다. 이 불쾌한 작업을 대원들은 7월 내내 계속해야 했다. 담배가 부족해지면서 가뜩이나 지루한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홀리스는 매일 밤마다 와일드와 맥클로이를 쳐다보며 피우고 남은 담배를 혹시나 줄까 하고 기다렸다. 오들리는 이렇게 적었다. 7월에는 술을 만들어 마시는 일이 늘어났다. 그러나 술을 만들 재료 역시 떨어져 갔고 더 중요한 비스킷과 귀중한 넛푸드도 바닥이 났다. 분말 우유도 모두 바닥났다. 이제 먹을 것이라고는 오직 펭귄이나 물개밖에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모진 학살자가 되어야 했다. 8월 13일은 맑고 화창한 전형적인 봄날이었다. 대원들은 슬리핑백과 그라운드 시트를 모처럼 햇볕에 말렸다. 꼬박 4개월 동안 단 하루의 외출도 없이 슬리핑백 속에 누워있던 블랙보로도 오랜만에 밖으로 옮겨져 햇살을 즐겼다. 몇몇 대원들은 바닷가에서 삿갓조개와 해초를 잡아다가 바닷물에 넣고 끓였다. 훌륭한 요리였다. 8월 19일부터는 앞바다의 부빈군이 점점 세력을 넓혀갔고 절벽 위에 올라가도 바닷물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대원들 사이의 분위기가 점점 걱정스럽게 바뀌기 시작했다. 구조를 기다리는 대원들에게 8월은 가장 길고 걱정스럽고 지루한 긴 달이었다. 다들 커드호의 안전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성공했다면 지금쯤 모습을 보여야 했기 때문이다. 헐리는 이렇게 썼다. 날씨가 좋지 않다. 하늘과 바다 모두 조용했고 바다는 거대한 부빈군이 장악해버렸으며 바다와 육지 전체에 짙고 습한 안개가 자욱했다. 조용한 상태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한다. 이제 대원들은 쉐클턴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꺼내기 시작했다. 8월 30일, 새벽은 맑고 추웠다. 눈 치우는 작업을 마친 대원들은 조개를 잡기 위해 썰물 시간인 오전 11시쯤 바다로 나갔다. 12시 45분, 대부분의 대원들이 돌아와 점심 식사를 했고 마튼과 헐리는 밖에서 조개를 다듬고 있었다. 와일드는 밖에서 마튼이 허겁지겁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단지 식사 시간에 늦어서 뛰어오고 있을 뿐이니까. 잠시 후 마튼이 벽을 뚫어버릴 듯한 기세로 오두막에 머리를 들이밀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배가 왔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 연기로 신호를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두막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미처 대답할 겨를도 없이 대원들은 엎치락뒤치락 서로 엎어지고 국그릇을 뒤엎으며 출입구로 한꺼번에 달려갔다. 출입구를 가린 천이 찢어졌고 그리로 나가지 못한 대원들은 벽을 부수고 밖으로 몰려나갔다. 밖에 있던 헐리가 파라핀, 고래기름, 말린 풀을 섞어서 황급히 불을 붙였다. 연기가 잘 나지 않았지만 상관없는 일이었다. 배는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정확히 해변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 배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흥분을 이기지 못한 대원들이 일제히 발을 구르며 괴성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해안으로부터 150m 떨어진 곳에 배가 멎었고 작은 보트가 내려졌다. 쉐클턴이 거기에 타고 있었다. 크린의 모습도 보였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다.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와일드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베이크웰은 모두들 환호성을 질렀다 라고 적었다. 옐코호가 엘리펀트 섬에 이르렀을 때 워슬리는 쉐클턴과 함께 갑판 위에 있었다. 동료들이 깃발을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자 문득 가슴이 뭉클해졌다. 쉐클턴은 쌍안경을 들고 초조한 모습으로 대원들의 숫자를 헤아렸다. 해안에 있는 인원은 정확히 22명이었다. 그는 쌍안경을 집어넣고 나에게 돌아섰다.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인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었다. 크린이 다가왔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엘리펀트 섬의 대원들은 얼마 되지 않는 물건들을 챙긴 다음 차례로 옐코호에 승선했다. 헐리는 감광판과 필름이 있는 상자를 챙겼고 그린스트리트는 인듀어런스호의 항해 일지를 챙겼다. 옐코호의 브릿지에 서서 구조 과정을 지켜보던 워슬리의 얼굴에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희열이 떠오르고 있었다. 2시 10분, 전원 구조. 그는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마침내 2시 15분, 전속력으로 전진. 모험이 끝나자 지나간 일들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엘리펀트 섬에서의 일상은 절망적이기보다 그저 조금 불편한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도 몰랐다. 나는 절대 감정적이지 않다. 헐리는 이렇게 적었다. 그러나 안개 속으로 섬의 봉우리가 사라져가는 순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던 저 땅을 영원히 떠난다는 슬픔이 밀려왔다.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흔적인 오두막을 이제는 펭귄들이 드나들며 둘러볼 것이다. 이제는 저 멀리 사라진 엘리펀트 섬. 당시 셰클턴의 심정은 푼타 아레나스에 도착하여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드디어 해냈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우리는 지옥을 헤쳐나왔소.